그럼 지금부터 2023 월드 ESG 포럼 휴먼 디그니티 스루 ESG 원래 이 월드 컨그레스니까 영어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한국 분이고 또 우리 한글이 오셔 세계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화기 때문에 한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느꼈습니다만은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ESG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데 제가 오늘 와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과연 저는 세계를 누비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고에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교수들 다 해외로 수출하자. 그래서 국제 경쟁을 갖추면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선도국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기조 강연 한 분과 주제 발표 6분, 토론 6분이라서 오전 4시간 동안 시간 아주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타임 스케줄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발표는 25분에서 30분 정도 해주시고 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3주제까지 발표를 하고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4, 5, 6주제를 연속해서 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ESG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ESG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자신의 기업 이윤 추구와 함께 ESG를 한다는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문현 회장을 비롯한 ESG 많은 관계자들이 애를 써서 지금 월드 소위 말하는 포럼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명래 명예교수, 당국대 명예교수이고 현재 전에 ESG 전임 학회장이며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기조 강연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바쁜 일정 관계로 직접 참여하시는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한테 한 30분, 40분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마치도록 제가 그 강연문을 아주 준비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제가 관리하면 되겠죠? 예, 직접 컨트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명래입니다. 18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현재는 명예교수입니다만 석좌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ESG 학회 초대회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이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연의 제목은 탄소 중립을 위한 ESG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과 최근 주요 ESG 트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룩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최근에 와서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는 2021년 세계 GDP의 5 내지 7%, 토지용을 포함한다면 많게는 9.5%까지 탄소 중립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2050년까지 총 2,600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연 단위로 계산한다면 한 80조 정도, 86조 정도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전환의 비용입니다. 한편 ESG는 자산 운영의 중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2030년에 가서는 글로벌 운용 자산 중에서 95%가 ESG 관련 자산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자본 흐름과 ESG 중심의 자본 흐름이 만나게 된다면 탄소 중립에 맞춘 탄소 중립을 위한 ESG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는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대개는 알고 계시는 그런 개념입니다만 탄소 중립이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탄소 중립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부터 이해가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후위기는 1950년대 이후에 이른바 대가속기 이후에 나타난 지구 시스템 혹은 기후 시스템의 안정이 깨어진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영역과 그 변화의 지표값들이 불가역적인 이른바 행성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최근 이 분야의 과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대기권 온실가스 농도가 400ppm을 넘어서고 지구 표면 온도가 1도를 넘어서는 현상이 바로 그러한 행성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혹은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난 만년간 1도 내외의 진폭을 가진 지구의 안정된 기후 환경이 깨지고 있는 점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상승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2040년 전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2도 상승도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곧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2018년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또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5도 특별보고서에 이어 2021년에는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학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정부했던 2020년 7월 그린 뉴딜 발표에 이어서 10월 달에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 선언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던 탄소 중립이 내각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거친 뒤에 극적으로 발표됐던 것이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발표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의한다면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 중립은 2018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83%에서 87%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고 그러면서도 남는 배출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그런 산식 개념입니다. 감축과 제거 이 두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탄소 중립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탄소 배출을 80% 이상 줄인다는 것은 지금의 고탄소 사회 경제 시스템을 탈탄소화 혹은 녹색 전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은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제거로 이루어지지만 중기적으로는 부문별 탄소 배출 시스템의 이른바 탈탄소화,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현재의 고탄소 기후 위험 사회가 탈탄소 기후 안전 사회로 옮겨가는 즉 클라이메트 리질리언스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탄소 중립에 의한 탄소 배출의 감축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산업화 이전 수준을 낮춘다는 정도가 쉽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기후 환경을 산업화 이전으로 복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신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게 탄소 중립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탄소 중립은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 즉 환경 비용의 증대 간의 탈동조화를 넘어서 중간 그림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경제 성장과 기후의 탄력성 회복이 동시하고는 동조화되는 밑에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동조화되는 그런 녹색 전환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기술, 재정,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중기적으로는 기후비용을 사회 시스템 전체로 내부하면서 부분별 탈탄소화를 이끌어내면서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생태계가 작동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비용, 즉 물리적 리스크와 함께 전환적 리스크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GDP 손실률이 마이너스 4.2%에서 최고 마이너스 18.1%에 이를 전망입니다.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계 GDP의 4.5%가 투자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노동 생산성이 아니라 이른바 탄소 생산성이 현재보다 10배 내지 14배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 이른바 제5차 산업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이 바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산업혁명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5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환기비용이 제로가 되는 재생에너지라든가 기술의 사용이고 이런 제4차 산업혁명,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계인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상생관계로 바꾸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기술이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가져왔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과 그에 기초한 기술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탄소 중립은 제5차 산업혁명을 위한 것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5차 산업혁명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은 단기적으로 기술 기반 해법에 의존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연 에너지와 기후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즉 자연 기반 해법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 기반 해법으로도 현재 세계 탄소 배출량의 최대한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지금 국제기구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할 것인가의 그 여부는 우리 스스로가 바뀌는 여부, 즉 사회 자체가 변화를 하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검색한 자료에서는 EU는 이를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적 혁신, 이른바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혹은 이 사회적 혁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 그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술 기반 해법, 자연 기반 해법에 이어서 사회 혁신을 이른바 사람 기반 해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도시 중심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EU는 사람 중심의 해법을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렇듯 세 꼭지의 해법이 추진 단계별로 적절한 조합을 이루는 것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또한 지론입니다. 탄소 중립의 이러한 추진 과정과 방식에 맞추어서 ESG는 기업 부분의
이른바 클라이메트 액션, 기후행동으로 규정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ESG를 둘러싼 흐름을 본다면 이러한 탄소 중립 흐름에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 흐름이 있습니다만 저는 네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비용의 내부화와 로컬 기후에너지의 활용이고요. 둘째는 공급망 실사, 셋째, 이른바 스콥 3의 공시 의무화, 넷째, 기후 공시에 이은 자연 공시가 되겠습니다. ESG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만 이들이 탄소 중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첫째, 기후비용의 내부화라는 것은 환경경제학의 원리에 따라서 외부성의 효과이자 외부 비용으로 간주되었던 기후비용, 특히 탄소비용을 내부 경제로 본격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조치는 EU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을 없애고 전 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EU는 2034년까지 무상 배출권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해상 운송 부분, 2027년부터는 자동차, 건물 부분까지 배출권 거래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 10월부터는 탄소 국경 조정제 혹은 탄소 국경 조정세가 시범 시행되며 2020년부터는 본격 시행된 이후에 2030년부터는 탄소 배출권 거래 업종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이는 국내외 산업들이 탄소 비용 내부화를 전면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글로벌화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EU도 기후비용을 내부하는 것으로서 죄송합니다. ESG도 기후비용을 내부하는 것으로서 경영 전반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비용의 내부화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사용을 기후와 함께하는 한계비용 제로인 에너지 사용으로 전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는 흔히 재생에너지라고 부릅니다만은 저는 자연에너지 혹은 로컬 기후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컬 클라이메트 에너지 혹은 리소시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컬 클라이메트 즉 지역의 기후를 활용하는 에너지 이를테면 햇빛, 바람, 물, 식물 등을 가지고 얻는 에너지로서 그 활용은 자연의 오염 포화를 일으키지 않고 기후 생태계의 에너지 물질 흐름에 따라서 재생 순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앞에서 언급했던 제5차 산업혁명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EU의 리파워 정책은 모두 재생에너지 혹은 지역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투자 및 관련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 지원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SG에서도 가치 사슬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앞으로 ESG 중에서도 이 부분 경영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알리백 캠페인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리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원료, 부품, 제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더욱 줄여가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는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실사입니다. EU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을 2024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실사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 유통 등
공급망에 속한 기업 모두에게 대해서 노예 노동, 아동 착취,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훼손, 산업재해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위반 시에 해당 기업은 최대 111억 원 혹은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공급망 실사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에 들어와 있는 모든 공급자와 소비자가 ESG 가치 실행을 동시에 연동적이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탄소 중립으로 본다면 가치사슬 전반에서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고탄소 사회경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탈탄소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 10곳 중에서 9곳이 협력 납품업체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이 중소 중견기업의 현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만 현실에서 어느만큼 지켜지고 또한 실행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셋째는 스코프 3의 공시 의무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탄소 배출의 감축은 직접 배출 부분인 스코프 1과 부분적으로는 간접 배출 부분인 스코프 2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스코프 3, 즉 기업 밖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부분에서 배출 감축에 대한 공시와 함께 성과 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그다음에 EU의 유럽 지속가능성 기준은 스코프 3 공시의 의무화와 함께 공시 내용의 제3자 검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스코프 3 공시 의무화를 실시합니다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국제 지속가능기준위원회는 스코프 3 공시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시행 첫 해만 적용유예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스코프 3 공시 의무화는 해당 기업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탄소 중립과 ESG 실행을 의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스코프 3에 대한 공시와 평가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배출량 중에서 상당한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스코프 3입니다. 따라서 스코프 3를 우리가 빼게 된다면 기후 리스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젠 공동체 전체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기업의 준비와 대응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공시입니다. 지금까지 ESG 관련 공시는 이른바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자연 공시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결성된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약자로는 TNFD라고 부릅니다. TNFD, 이른바 자연공시는 자연자본 리스크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국제표준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연공시는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자연 손실이 곧 기업의 재무적 위협이 됨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관리를 통해서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 복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탄소 중립이 기술적 방법의 탄소 배출 저감을 넘어서 자연 기반 해법에 의한 탄소 배출 저감, 즉 로컬 기후 생태계의 활력성 복원을 통해서 자연 스스로 탄소를 줄여가고 순환해 가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 공시의 기준은 기후 관련 재무 공시, 이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른바 TCFD의 프레임워크와 비슷하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목표. 이 자연공시에서는 지표 목표 대신에 매트릭스 타겟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시에서 이 자연자본 리스크 평가, 즉 자연자본 영향 평가의 스코프는 스코프 1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영향 부분, 그다음에 업스트림 부분 스코프 2,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부분 스코프 3,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재무적 영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TCFD 기후 중심 공시에 비해서 네 번째인 재무적 영향이 별도로 포함되는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공시와 자연공시를 우리가 비교한다면 기후공시는 기후변화를 중심에 두고 인간이 미치는 위험 영향을 중시한다면 자연공시는 자연자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공시는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다룬다면 자연공시는 자연 파괴가 일으키는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적 리스크를 다룹니다.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연장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TNFD 자연공시는 자연과 기후위기의 연동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가 본격 열린다면 ESG 공시는 자연공시와 기후공시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금융지주라든가 신한금융그룹, 그다음에 최근에는 토스코홀딩스 등이 현재 TNFD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TNFD 자연공시 공시안이 발표되고 이 기후공시와 함께 운영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연자본의 리스크 관리를 ESG 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결합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다면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 감축을 넘어 탈탄소와 혹은 녹색 전환으로 확장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SG는 기후비용의 내부화 원리를 따르면서 밸류체인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으로 추진돼야 하고 또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 사회의 기후 탄력성 회복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면 ESG 역시 기후공시와 자연공시의 결합을 통해서 기후보건과 자연보건에 함께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고 또한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본다면 첫째, 탄소 중립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ESG 학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평가 중심에서 경영 실천 중심으로 ESG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포커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셋째, 메가 트렌드로서 탄소 중립을 위한 ESG 평가 실현 방법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도 앞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기후공시와 자연공시의 결합에 따른 ESG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듯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스케줄이 타이트해가지고 장관님한테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데 혹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6분의 발표와 6분의 토론은 이제 오전 내에 다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타이트합니다만 그래도 장관님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하시는데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면서 좀 한 것은 우리가 기후 위기가 결국 바람과 물의 위기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풍수를 잘 활용을 하면은 아마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공익풍수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게 4차 산업인데 산업혁명은 이제 4차 산업을 넘어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5차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5차는 정신혁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영역을 이루지 못하는 한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 우리가 몸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건데 우리가 정신은 뭐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어서 우리가 원효의 무해 사상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의 제약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고 우선 인공태양 만들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